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심히 높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심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당신은,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로봇가 가정일도 돌봐주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영화나 TV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셨을 줄로 압니다. SF 영화 같은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먼 얘기 같으신가요? 작가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는 건 먼 얘기가 아니란 거죠. 다소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차이정원에서 펴낸 에이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책을 쓴 이지성 작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88년 7월, 앤디 모카는 폭발 사고가 난 석유시 추선 갑판 위에 서 있었다. 사고 장소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배 전체로 옮겨 붙었다. 갑판에서도 새빨간 불꽃과 검은 연기가 일기 시작했다. 앤디 모커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파도가 치는 부캐로 뛰어들었다. 아파트 17층 높이 아래의 바다로 뛰어내리는 건 역시 생명을 담보로 한 일이었지만 불타는 갑판 위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생존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는 살았고 얼마 뒤 구조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타는 석유시 추선 갑판 위에는 168명이 더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다. 당신에게 묻는다. 만일 당신이 불타는 갑판 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홀로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아니면 168명과 함께 했을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불에 타서 침몰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타는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니,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멍하니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른 채 멍하니 있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사람들과 함께 하겠는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로 뛰어들겠는가? 작가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쥐고 있다시피 한다는 강남 8학군을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입식 교육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들은 다들 미래에 인공지능의 IQ가 1만을 돌파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말이다. 이는 비유하면 이미 총이 발명되었고 다들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활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는 이미 전기가 발명되었고 다들 전기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좀 더 오래 타는 양초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 본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공지능 의사와 인간 명의의 대결. 2011년 미국의 유명 지식 추론 TV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 두 인간 챔피언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던 인공지능 왓슨이 정확히 언제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왓슨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공부를 했다. 8,5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축적한 의료정보, 120만 편 이상의 의학 논문,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 300억 장 이상의 의료 이미지 파일.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공부를 인간 의사의 공부와 비교해보라. 제 아무리 천재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인간 의사라 한들 지금까지 왓슨이 공부한 1만 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게다가 인간 의사와 달리 왓슨은 한 번 공부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 한 번 공부한 의학 지식을 불러내는데 0.1초도 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학 공부에 있어서 인간 의대생들과 인간 의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공지능에게 완패했다. 왓슨이 의학 공부만 한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의들이 모여 있다는 미국 메모리 얼슬턴 캐터링 암센터에서 레지던트로 암 환자 치료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인도, 한국 등 여러 나라의 병원에서 인간 의사들과 함께 의료 행위를 해오고 있다. 아니, 인간 의사들에게 의료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조언을 우리가 아는 그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시의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미국 종양학회에 따르면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는 80% 수준이라고 한다. 왓슨은 어떨까?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다. 특히 폐암 진단의 경우 50%에 불과한 인간 의사들보다 무려 40%나 높은 90%의 정확도를 왓슨은 자랑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료 기술의 정점인 암 치료에서 왓슨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 의사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을 뛰어넘었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왓슨은 인간 의사들에게 조언의 형태를 띤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물론 어떤 의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왓슨은 절대로 인간 의사에게 지시 같은 건 내리지 않고 오직 친절한 조언만 한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믿기에는 아니다. 이만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 의료 현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 의사들을 뛰어넘는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왓슨만이 아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 의사들이 인간 의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최고의 방사선과 의사 4명과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리틱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가 환자들의 폐를 촬영한 CT 영상을 보고 암을 진단했다. 인간 의사들은 평균 7%의 실수를 했다. 100건 중 7건은 폐암 진단을 놓쳤다. 반면 인공지능 의사의 실수는 0%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공지능 의사는 인간 의사보다
1만 배나 빠른 영상 판독 능력을 보여주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조교수이자 심장 전문의인 리마 아르나웃 박사팀이 만든 인공지능 의사의 심장 초음파 분석 및 진단 정확도는 92%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심장 전문의들의 정확도는 이보다 13%나 낮은 79%다. 건국대학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는 어깨골절 진단 정확도가 96%로 인간 정형외과 의사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 정확도는 골절 형태가 복잡할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신경과 의사는 중국 최고의 신경과 의사들로부터 깨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진단을 받은 7명의 환자를 진찰한 뒤 1년 안에 의식을 회복한다고 판정했다. 7명의 환자는 인공지능 의사의 진단대로 모두 1년이 안 되어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났다. 무서운 사실이 있다. 인공지능 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 한눈을 팔지도,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지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지도,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도, 멍하니 있거나 쉬거나 휴가를 가지도, 잠을 자지도 않고서 인류에게 절대 불가능의 영역인 의학과 의료의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다. 인간 환자들은 인공지능 의사를 인간 의사보다 더 편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따르는 데 있다. 다음 사례들을 보라. 2016년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한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그해 말 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일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100명 모두 인공지능 의사의 처방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은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치료법이 다르게 나오면 왓슨의 처방을 따랐다. 환자들은 왓슨이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일할 때 1000명의 환자 진료 기록을 분석, 무려 300명의 환자들에게 인간 의사들이 놓친 암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유전체 연구소 안성민 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서울로 암 환자가 빠져나갔다. 빅5 병원에서 길병원으로 암 환자가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들어온 후 상황이 달라졌다. 암 환자들이 빅5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우리나라 5대 병원의 명의들보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참고로 이런 현상은 왓슨을 도입한 다른 병원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환자들은 인간 정신과 의사와 인공지능 정신과 의사 중 누구를 더 편안하게 여기고 누구에게 더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놀랍게도 환자들은 인공지능 의사보다 인간 의사를 더 불편해했고 인공지능 의사에게 더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치료 효과 또한 인공지능 정신과 의사가 인간 정신과 의사보다 월등히 높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처음으로 들여온 가천대학교 길병원 김영보 신경외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서 정신과 영역은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는 최윤섭 소장은 의료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이 인공지능과 상담한다고 믿는 환자들은 인간과 상담한다고 믿는 환자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지불을 드러내는 것도 덜 두려워했다. 또한 슬픈 감정도 더 잘 드러냈고 상대에게 일부러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도 덜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왓슨은 세계 최고의 병원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병원 경영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왓슨은 진정 의학과 의료의 신이 되려고 하는 걸까? 모르겠다. 인공지능은 의학과 의료의 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기계로 머무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의사들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그때가 되면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공지능과 함께 진료 중인 의사들과 의료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 4가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첫째, 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인간 의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래에도 명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면 그건 인공지능 의사를 자칭하는 말이 될 것이다. 둘째, 병원에서 의사 고유의 업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특히 정신과 의사의 업무가 가장 빨리 사라진다. 반면 간호 업무는 상당 기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간호는 체온을 재거나 주사를 놓는 등의 기능적 간호가 아니다. 이런 기능적 간호 업무는 의사 업무보다 훨씬 빨리 인공지능 로봇 간호사에 의해 대체된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는 환자의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심적 두려움과 불안까지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환자로 하여금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신속히 되찾아 공동체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모성애에 기초한 마음과 육체의 돌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의사 얘기로 돌아가자. 인공지능 의사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인간 의사들은 간호 업무에 뛰어들지만 이미 인공지능 로봇 간호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병원에 남은 인간 간호사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마침내 병원을 떠나게 된다. 이제 병원에는 소수의 인간 의사와 소수의 인간 간호사, 그리고 다수의 인공지능 로봇들이 남는다. 놀랍게도 환자들은 병원의 이런 변화를 대환영한다. 그들은 인간 의사가 인공지능 의사와 비교하면 얼마나 부주의하고 실수투성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환자들은 그동안 인간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일이 더없이 불안했다. 셋째, 의료사고가 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인공지능 로봇 의사는 인간의 불완전한 눈과 귀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한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 의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오진을 할 가능성이 0%다. 그리고 인공지능 의사는 인간 의사처럼 컨디션이 나빠 수술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수술을 하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손을 떨어서 불완전한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마치고 환자의 뱃속에 가위를 빠뜨리는 채 봉합하는 등의 사고를 저지르는 일이 없다. 넷째, 모두가 인공지능 주치의를 갖는다. 미래에는 인간이 사는 집 전체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관리한다. 인공지능 의사는 집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24시간 내내 접속해 있으면서 당신과 가족의 신체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기미가 보이면 즉시 알려준다. 최고의 처방은 덤이다. 뭐랄까, 인공지능 의사는 질병이 발생한 여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인간이 인공지능 의사의 조언을 가볍게 또는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병원으로 향하게 되겠지만 말이다. 그럼 약사는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병원에서 어이없는 제약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을 처방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었다. 그러니까 2.25cc를 처방해야 하는데 22.5cc를 처방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병원 측에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말이다. 병원 측은 그 두려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로 했다. 병원 측은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했다. 그 뒤로 6년이 흘렀다. 인공지능 약사는 그동안 40만 건 넘는 처방약을 조제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데니엘 서스킨드가 공저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를 보면 2011년에 문을 연 미국의 한 약국 이야기가 나온다. 놀랍게도 이 약국은 인간 약사가 없고 인공지능 약사만 있는데 200만 건의 처방약을 조제하면서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 만일 인간 약사였다면 어땠을까? 3만 4천 건의 조제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얼마 전에 방영된 우리나라 공중파 TV 다큐멘터리에 미국 5대 대학병원 조제실이 나왔다. 놀랍게도 인간 약사는 한 명도 없었다. 인공지능 약사만 있었다. 앞으로 미국의 모든 대형 병원의 조제실은 인간은 없고 인공지능만 있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소형 약국의 조제실에서 인간이 사라질 것이다. 이어 전 세계 약국의 조제실에서 인간이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대부분의 인간 약사가 대체될 것이라는 소식보다 더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 있다. 환자들이 인공지능 약사를 인간 약사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단지 약을 실수 없이 조제한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100% 위생적으로 약을 조제하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인공지능 약사는 머리카락도, 눈썹도, 콧구멍도, 입도, 치아도, 혀도, 손톱도, 털도 없다. 즉, 존재 자체가 100% 위생적이다. 어디 그뿐인가? 손으로 코를 만지거나 입을 닦는 일도, 머리를 긁거나 몸을 긁는 일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환자들이 위생 때문에 인공지능 약사를 선호하고 신뢰한다는 자료를 접하고 적잖이 당황했다. 어쩌면 앞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이지 심각하기 짝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을 대체하는 거라면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사회적 합의 등을 이끌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의사에 이어 가장 좋은 직업으로 꼽고 있는 약사가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리걸 테크, 변호사와 판사도
대체되고 있다. 로스는 IBM이 만든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다. 로스는 2016년 5월에 뉴욕의 한 로펌에 입사했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로펌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였다. 로스는 미국이 독립한 1776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 243년 동안 미국에서 생성된 모든 법률 문서를 저장하고 있고, 그 문서들을 1초에 10억 장씩 불러내서 읽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로스는 뉴욕 최고의 인간 변호사들이 며칠에 걸쳐 처리하는 법률 업무를 단 몇 초 안에 끝낼 수 있다. 로스는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 변호사들에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로스를 계속 구매해서 변호사 업무를 맡기고 있다. 미래의 우리는 미국의 로펌에서 인간 변호사를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 가장 먼저 대체되는 직업들. 우리 사회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여기고 있는 의사, 약사, 판검사, 변호사, 교사가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확률이 가장 높고 이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제 의사, 약사, 법률가, 교사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CEO, 기업 임직원,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CEO부터 이야기하자. 인공지능 마스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진인 IBM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 지도를 해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왓슨보다 기업 경영 지식과 기업 경영 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여러 인공지능 기업들은 왓슨을 뛰어넘는 기업 경영에 특화된, 그러니까 인간 CEO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 중에 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CEO의 주된 업무인 임직원을 관리하는 일, 기업 이미지와 자본을 관리하는 일, 여러 데이터를 참고해서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판단을 내리는 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 등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CEO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다. 기업 임직원으로 넘어가자. 선진국은 많은 기업들이 인사관리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교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인간과의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SK C&C, 롯데그룹, LG 하이프라자,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KCA 등이 인사관리 업무 중 하나인 신입사원 선발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공지능 면접관은 입사 지원서를 인간 면접관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검토한다. 그것도 인간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정확도를 자랑하면서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심층 면접을 진행할 때는 인간 면접관은 알아차리기 불가능한 미세한 눈떨림이라든지 목소리 떨림, 얼굴 색깔의 변화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심장 박동과 뇌파까지 체크한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기업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선별한다. 회계사, 세무사, 관리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재무분석사 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각종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대체되거나 심지어는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공지능은 왜 인간 대졸자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을 대체하고 뛰어넘고 지배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공지능은 이미 2011년에 그 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을 대체하고 뛰어넘고 지배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에서 대하라. 실리콘밸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IT 기기를 만들어낸 곳이다. 게다가 1959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한 곳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무서운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 사람들은 IT 기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IT 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창조자다. 아마도 그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일은 많겠지만 말이다. 이런 그들조차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IT 기기를 차단하고 아날로그적 삶을 사는 문화를 만들었다. 가정과 학교에서 IT 기기를 일절 허락하지 않고 기업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종이 수첩을 들고 다니고 무선 신호가 잡히지 않는 회의실을 만들고 원격 근무를 금지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고 활판 인쇄소까지 운영하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아마도 앞으로 나올 인공지능의 능력이 100이라면 고작 0.0001 수준의 능력을 가진 어쩌면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인공지능을 탑재한 IT 기기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루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끝내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대가로 당신은 여러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과 스스로 길을 찾아서 운전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가슴을 열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미 여러 능력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쯤에서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제 당신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차례다. 하루 중 2~3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그동안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 사회 내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임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주말이면 스마트폰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 등으로 가라. 때론 자연 속으로 가라. 당신만의 아날로그 문화를
하나둘씩 만들어가라. 그렇게 내면의 인간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기쁨에 흠뻑 취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때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란 존재할 수 없다.